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주정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이미 정말 여러 번 애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도 많이 띄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그 GV는 내 파과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왜 그런 부제가 붙은지 아시죠? 바로 오늘 그 가운데 계신 임수정 배우님과 그 이규동 감독님께서 내 안의 모든 것을 하시기가 이제 한 12년, 13년 되지 않나요? 네, 13년 됐죠. 예. 촬영한 지 한 14년 됐죠.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정말. 네, 그 인연으로 오늘 이런 부제가 붙어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임수정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내 파과의 모든 것 즐겁게 대화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기실에서 그 민규동 감독님과 임수정 배우님께서 정말 뜨거운 포옹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저희는 그래도 저는 이제 내 안의 모든 것 작품 이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종종 안부도 묻고 이제 뵙고 뭐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서로 전하고 있었고요. 제가 감독님 계속 좀 좋아해가지고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그럽니다. 사실 그 내 안에 모든 것 훨씬 전부터 몇 번의 그 인연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작품으로 그렇죠. 그죠 감독님. 네. 김정우 찾기라는 영화가 제작될 때 네. 수필람에서 제작을 했던 네. 작품이었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뭐 은밀한 유역이라는 또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 안의 모든 것. 그렇죠. 지금 연속 세 가장- 작품을 같이 한 거의 유일한 배우고 앞으로도 정말 그런 인연은 쉽지 않을 것 같은 좀 특별했던 인연이 있는 배우고 감사하게도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에 임명조사 만났었고 성룡영화상 배우주연상으로 영화를 더 빛내주셨고 다시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네, 상 그때가 받았었어요. 30대 네. 초반인가 중반인가? 사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맞아요. 3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엄청났던 그런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행보를 보여줬던 배우로서 멀리서 가까이서 늘 응원하고 있었고요. 저는 GV를 이제껏 지금 이제 극장에서 13번째 영화인데 많이 해봤었는데 제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배우랑 하는 GV는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하고 배우 본인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영화 아닌 영화에 이렇게 GV로 참여를 한 적이 감독님 저 별로 없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감독님 뭐 이렇게 수정아 뭐 하자 잘 지내 뭐 하자 이러면 진짜 별 생각 없이 네 이렇게 되던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번 GV도 네 너무 재밌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는 슬슬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미묘한 링크가 있긴 해요. 그냥 미안하다 사랑하다에서 그쵸? 이 파과구의 링크가 있죠. 네. 이혜영 선배님이 제가 출연했던 대히트작이었던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에서 저는 아니고 이제 소지섭 배우의 엄마 역으로 이제 나오셨어서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많이 자주 현장에서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존재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었던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괜히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혜영 선배님을 이렇게 연기를 쭉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 은근히 접점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내 안의 모든 것에서 그 정인 캐릭터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캐릭터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이렇게 좀 얘기를 주고받으셨으면 민규동 감독님이 파과를 만든다는 소식도 왠지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느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연한 기회에 영화가 개봉되기 훨씬 전에 감독님하고 또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황 얘기하고 하다가 감독님이 이제 이 촬영을 어떻게 했고 촬영 이제 편집 중이고 뭐 이런 얘기 해주시고 언제쯤 개봉할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개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처음에 감독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역시 여성 서사의 이야기라면 감독님이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저도 그냥 감독님의 영화의 그 한 명의 팬으로서 이 영화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요, 그 나중에 좀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후반부에 또 객석 질문 받는 시간도 있고요. 객석 질문 해주신 분께는 그 영화 속 그 대사가 이 자수로 새겨져 있는 책갈피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여기 이제 좌석 배치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무작위로 5분 추첨해서 A3 사이즈의 사인 포스터 증정을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늘 또 그 임수정 배우를 모실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예영 배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예영 배우가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영 배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민규동 감독님에게 좀 대신 물어보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사실 이 영화 파가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 관객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저와 같이 느끼시겠지만요. 그 이혜영 선배님의 어떤 그 조각이라는 여성 캐릭터가 이제 이끌고 가는 이 서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멋있고 되게 기교 넘치면서도 단순한 이런 멋진 액션을 직접 또 소화를 한다라는 점도 저는 이제 또 후배로서도 그렇고 많이 이제 영감을 받는 느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뭐 이혜영 선배님을 배우로서 이렇게 지금 잘 알고 있는 관객과 조금 낯선 관객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냥 그 여성 배우의 어떤 매력을 존재감 있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원작 자체가 큰 매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아직 원작을 보지는 않았어요. 영화는 2번 봤지만 이 원작을 보고도 어떻게 단번에 그러니까 이혜원 배우여야 한다라는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그 여성 서사가 가득한 매력적인 원작을 보고 단박에 이제 감독님이 꼭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어떤 지점이 어떤 면이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때 아마 내 안에 묻은 것때가 다시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 시나리오 내용을 보고 아무도 임수정을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다른 배우를 이렇게 제안했었고 저는 그때 임수정 배우를 우겼었어요. 그때 SK2의 화려한 모델이기도 했었고 청초함과 어떤 뭐랄까 깨끗한 정말 그렇게 집에서 옷 벗어던질 것 같고 그렇지는 않은 완전 다른 종류의 세계에 살 것 같은 배우로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다른 이면의 임수정 관객들과 정말 만나고 싶다. 평상시 말의 속도보다 1.5배로 말을 하는 배우에다가 그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굉장히 코믹한 이미지까지 뭔가를 그렇게 탐색해내고 발견해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일티클었던 배우였거든요. 이혜원 배우도 마찬가지로 80년대, 90년대부터 극장의 큰 화면에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발견하긴 했었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관객들이 다 보지 못한 분명히 하지만 보게 되면 상당히 놀라고 반갑고 정말 보지 못했던 보석 같은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이 들었고 배우를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꾸밈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화라는 게 캐릭터가 입히고 헤어 분장부터 해서 이렇게 새롭게 많이 입혀져서 가공된 이미지로 결국 만나는데 이 영화도 당연히 가공을 거쳤지만 그냥 배우 본연의 모습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지금 상태 그대로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혹시 이혜원 선배님이 처음부터 단박에 이 작품을 참여하고 싶다 하셨는지. 네, 자기하고 똑같아. 쉽지 않았었고 저는 그랬거든요. 감독님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감독님.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서 괜히 작품을 해를 끼치면 어떡하냐. 제가 이런 면이 있나요?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답을 하셨고 중간에도 그만둔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어 저는. 왠지 자신이 없어서 이현 선배가 똑같이 준비하다가 중간에 내가 이걸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액션을 담보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전체를 끌고 가면서 주제를 전달하면서도 이걸 믿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맞추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또 혹시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노년의 삶을 보고 나를 뭐랄까 좀 덜 매력적으로 보면 어떨까? 정말 늙어버린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떨까? 하여튼 온갖 종류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끝없이 설득하고 어떻게든 나는 그걸 설득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같이 사실 내 안에도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나도 이 결과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나 매력적으로 느낄 배우를 끝내 완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마지막 촬영 날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촬영이 끝나는 순간에 이제 컷 사인을 안 하고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이제 뛰어가서 안고 난 어떤 눈물이 터져 나와서 그 의심의 끝에 결국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 이런 감격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인터뷰 감독님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마지막 그 놀이공원 마지막 하이라이트 액션 장면을 찍고 컷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컷을 하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고 현장으로 가셔서 배우분하고 함께 부둥켜 우셨다고 해서 그걸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만 울었던 거예요. 이혜영 선배님은 그 정도? 이혜영 선배님이 그때 찍힌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20% 소진해 버리면 나오는 사력을 다해서 정말 찍고 눈동자의 초점을 정말 잃고 이렇게 톡 치면 쓰러질 것처럼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연기가 죽기 직전에 나도 곧 죽을 거니까 좀 이따 보자라고 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상태에 가 있는 것 같은 거의 인사 상태의 느낌까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정말 마라톤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뛰다가 심장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고 그런 것처럼 이영 배우가 그 순간에는 정말 평생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선을 넘었던 게 아닐까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야말로 파가의 모든 것이군요. 근데 진짜 모든 배우 입장에서는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말로 갈아 넣었다 그러죠. 충분히 그러셨을 거로 저도 감히 짐작을 해보고요. 또 후배 배우로서 또 같은 또 여성 배우로서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다. 근데 이걸 이렇게 너무나도 대단하게 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말씀도 드려보고 또 감독님도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저 사람이 나랑 영화를 찍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달라졌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지 왠지 이전작을 함께 하셨던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그 민규동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그거 말씀해 주시면 민규동 감독님도 사실은 그 또래 한국 남자 감독들에 비하면 장편 연출 편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랑 비교하면 나 자신도 현장에서 좀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제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사실 또 장르가 다르기도 하고요. 내 안에 묻은 것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유쾌한 장르에 있었고 이렇게 또 한 인물 또 두 어떤 관계성에 있는 인물 파과처럼 한 인물과 두 관계성에 있는 인물을 되게 그 안에 심리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그때 당시 현장에서는 내내 그냥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도 감독님은 늘 가장 즐거워하셨었고 배우가 현장에서 힘들어도 즐거워하셨었고요. 모니터 앞에서. 그래서 그 유쾌함 때문에 이렇게 또 현장에 잘 진행이 됐던 기억이 저는 있어서 뭔가 감독님의 그 인터뷰 내용에서 마지막 장면을 배우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것은 뭔가 글로만 봤는데도 이렇게 제가 약간 코끝이 찡긋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마치 제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감독님을 또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1995년에 처음 단편 영화를 찍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딱 정말 30년째인데요. 촬영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샤워하면서는 많이 울죠. 첫 영화 때부터 이제 혼자 우는 순간은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촬영장에서 운 거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거는 저도 이제 의도치 못하게 소리 내서 오열을 한 거는 처음이었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속 찍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노련해지기 때문에 더 이제 쉽게 영화들을 찍어낼 것 같은데 영화의 속성은 조금 같은 공연을 계속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게 새 작품을 시작하면 정말 신인 감독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배우랑 새로운 조건에서 뭔가 새로운 텍스트를 가지고 찍어내니까. 그래서 첫 영화 찍을 때처럼 아주 힘든 상태였고 저의 능력이나 경험치가 높아졌다면은 아마 저의 욕망도 높아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장애물도 같이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높이 뛰어서 더 멀리 뛰고 그렇게 완전히 또 새로운 경험으로 이번 영화도 그렇게 신선하게 맞이했던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될지가 끝이 안 보여서 그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이제 어떤 터널을 통과했구나 이런 느낌의 그 울컥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울컥한 순간에 혹은 그럼 이제 조각을 연기한 이혜영 선배님과 단 한 명의 배우와 그런 더 공감대를 형성을 하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를 연기한 김성철 배우의 연기도 정말 좋았는데요.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가셨는지 너무 잔인한 질문인가? 밸런스 게임. 약간 원래 이제 배우 입장에서 보면은 작품을 하면서 유독 감독님이 더 연민을 두거나 공감을 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가게 되는 캐릭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농담처럼 제가 여쭤본 거고 그 김성철 배우가 저는 좀 대단하다고 좀 느꼈던 점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혜영 선배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포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사실 거의 투탑과 다름이 없는 구조인데 뭔가 그 에너지를 그대로 이렇게 같이 대등하게 갖고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는 사실 조각은 좀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게 묵직하게 이렇게 흐른다면 왜 감정의 변화는 사실 투가 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배우의 모습이 되게 연기적인 면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김성철 배우랑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배우가 보기에 사실 아주 본능적으로 화면을 다 보고 영화 전체 보고 감독은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모든 배우를 사랑하고 모든 캐릭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에도 애정이 갖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번 영화 어떠셨어요? 내가 누굴 더 사랑했던 걸까요? 나의 무의식은 어땠을까? 아니 그 감독님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감독님 무의식은 어땠을까? 김성철 배우한테는 좀 미안한 감정들도 오히려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왜냐면은
전체 이야기가 조각의 이야기고 은퇴 측면에서 합격자를 남기고 그 사실로 결국은 파국을 맞고 새로운 또 사회 방향을 찾아나가는 큰 맥락 안에서 그 같이 파동을 만들어가는 배우로 김성철이라는 투 역할의 배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어려운 액션 연기를 이영 배우가 하다 보니까 항상 촬영장에 촬영 그날 가장 긴 대기를 하고 마지막 짜투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잘 서야죠. 그리고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하고 그래서 김성철 배우는 그 짧은 기회 안에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안타까우고 다음에는 좀 조금 더 잘 해볼게. 그리고 다음 촬영장에 와서 똑같이 또 미안해 이제 반복됐었는데 점점 나아질 거야. 근데 마지막 촬영장에서 기회가 가장 적었어요. 김성철 배우에게. 만약 마지막에 액션의 클라이막스와 감정과 모든 게 거의 특히 조각에게는 죽음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미터씩 전진해 나가는데 한 5미터 전진하는데 하루 걸리는 거예요. 정말 보기에는 금방 지나간 5분짜리의 과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김성철의 그 배우로서의 기회는 정말 더 어려운 조건 속에 자신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신의 뭔가 표현을 해내야 됐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면 또 왜 이제 촬영 현장이라는 건 늘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되거든요. 뭐 불가피하게 조금씩 뭐 지연이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모든 걸 또 다 표현해야 되는 게 또 배우의 몫이니까. 근데 또 더 대단한데요.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조각의 영화고 자신이 조각을 빛내기 위한 존재로 조각 옆에 그 일종의 콘트라스트죠. 이렇게 서 있다는 그 캐릭터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그것을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묵묵히 잘 해낸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그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그래도 그건 또 너무 고마운 일이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OST에 참여까지 했잖아요. 김성철 배우가. 보니까 감독님이 작사를 하셨던데요. 관객분들 보셨나요? 이제 엔드크리드 이렇게 올라가면 감독님 민규동 감독의 그 작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더 그 가사에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짭짤을 친다는 소식도. 내 안에 모든 것 때도 고 이성균 배우랑 같이 춤출 때 나오는 음악이 불어 가사로 나오잖아요. 네. 그때 제가 작사를 해서 그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와. 음저협에서 매달 만원 전후에 영화로부터는 저작권료는 없지만 가사 저작권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한 30분 정도 잠깐 작사해서 쉽게 만든 곡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뭐 거의 A4 한 8페이지 정도의 다른 버전의 가사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고 원래 노래 제목은 나의 이름 조각이라고 조각이 부르는 노래고 마지막에 조각의 이야기여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조각 이름을 계속 가사를 썼었는데 영화를 만들고 나서 크게 베를린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는 생각이 조금 더 바뀌어져서 2가 사실 김성철 배우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노래를 할 수도 있는데 2가 노래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유령이고 영화 전체적으로 조각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부른 배운 거예요. 이 2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서로 명명되어지고 싶었던 동료로 여러 가지 다른 관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싶었지만 죽기 직전에 몇 초 통하고 떠나는 안타까움 속에 유령이 되어서라도 한번 부르게 해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너의 이름을 부르는 2의 시점을 그게 바뀌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것도 또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며칠 만에 연습해서 3시간 만에 녹음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성철 배우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다른 작품에서 만나게 된다면 감독님 그때는 김선철 배우에게 많은 기회를 더 그래요? 현장에서의 기회를 더 주시기를.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네. 왜냐면 감독님 이번 영화에서도 뭐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렇게 함께 쭉 작업을 해왔던 배우들이 많이 뭐 특별 출연이든 아니면 어떤 역할 출연이든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참여를 해주신 게 있어서 또 감독님께도 한번 그냥 저는 김성철 배우하고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쓱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그 배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사실 그 이 파과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베를린 영화제 초청이 되고 최초 이제 포스터 공개됐을 때, 그러니까 그 이혜영 배우의 그 얼굴 클로즈업 포스터가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멋지다, 되게 충격적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혜영 배우는 뭔가 그냥 존재만으로도 뭔가 좀 서사를 만들어내는 뭔가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쨌건 영화 안에서는 이 김성철이라고 하는 배우는 정말 그 대선배인 이혜영 배우와 이제 붙었을 때 정말 잃을 게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잃어도 상관없는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묘한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안에서 이 조각과 투의 어떤 관계로 좀 치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임수영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뭔가 이 영화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어떤 정말 뭐 명장면들이 많은데 뭐 그런 뭐 익숙한 명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독 그 보시면서 어떻게 좀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저건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별거 아닌 장면도 굉장히 좀 눈에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장면이 있으신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조각을 연기한 이혜영 선배님 외에 다른 모든 캐릭터의 배우분들이 사실 연기를 저는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히 제가 뭐 평을 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관객으로서 봤을 때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엔차 관람을 하는 게 하면서 더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조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화려하고 그렇지만 지금 그 과거보다는 좀 뭐 기술적으로 힘으로써 조금은 약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관록이 넘쳐나는 그런 액션 장면들도 너무 훌륭하지만 저는 그 사이사이에 조각이 혼자 덩그러니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있을 때가 뭔가 제 심장을 약간 관통하는 묵직하게 찌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옛 동료이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단을 해야 하는 그런 장면에서 마지막에 그 동료의 얼굴을 만지는 어떤 손동작, 그 떨림, 그 보내는 사람, 상실하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처단하고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향한 그 흐느낌 아니면 호흡, 뭐 찡그려져 있는 얼굴, 터질 듯이 터지지 않는 그 감정, 그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 혼자 덩그러니 냉장고에서 이렇게 문드러진 그 과일을 잡고 약간 알 수 없는 표정, 또 마지막에 다 쓰러져가는 투를 갑자기 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확 와락, 자기도 힘들지만 확 안아가지고 내 품에 이렇게 안아서 바라보는 그 표정, 내려다보는 표정, 이런 것들이 계속 잔상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래도 관객들로 하여금 그 조각이라는 여성 킬러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면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답을 하시면 네, 영화는 원작에 뭐 거의 50년에 걸친 뭐 많은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속에 등장인물도 많고, 액션 장르이면서도 또 감정의 표현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놓치고 다 부실하고 다
방집이 나 있어서 여기 한 가지 맛이 만약에 남는다면 저는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게 조백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영화보다 다양한 얼굴, 정말 온갖 종류의 감정의 순간과 상황의 순간과 밑바닥까지 가서 더 발견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 영화의 많은 얼굴들이 이 영화의 서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땅에 파묻어서 죽이고 그 번진 화장의 얼굴에서부터 그 계단에 구르기 직전에 그 상대방과의 결투 속에 그 목을 찌를 때 그 정말 숨이 넘어가는 순간의 액션이나 마지막 투어와 한 칼 마지막 승부를 할 때 눈을 감을 때 그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뭐 얼굴이나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얼굴들의 수많은 장면들이 그거 하나 영화들만 이어서도 얼굴들만 이어서 하나 영화가 될 정도로 그것을 남기는 게 영화의 서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평소에 이제 예영 배우를 볼 때마다 그 한국의 글렌 클로즈 같은 그런 배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그 글렌 클로즈는 이제 47년생이신데 딱 지금 예영 배우의 나이 때부터 또 완전히 새로운 전성기를 맞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혜영 배우가 파과 이후에 어떤 또 행보를 보이실지 너무 이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임수영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제 객석으로 이제 질문을 넘기면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한국 영화에서 활동하는 그 여성 배우로서 이 파과의 이혜영 배우를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혜영 배우의 나이대에 그 내가 그 나이대가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도 좀 상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지금 몇 살이지? 수정이가? 나이를 묻지 않을게. 공개적으로 나이를 물어보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래서 참 후배 배우로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계속 좋은 작품에서 도전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 흔적을 이렇게 남겨주실 때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나라면 어떤 배우로 한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어떤 배우로 관객들께 어떤 얼굴을 나는 보여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혜영 선배님도 저렇게 하셨는데 뭐 저도 뭐 갈비뼈 뭐 부러지는 거 각오를 하서라도 더 좋은 감히 어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은 도전들을 저도 후배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후배 중에 한 명의 배우로서 좀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저도 해봅니다. 네, 이제 장르 사실 저도 지금 가끔은 무섭거든요. 뭐 어떤 액션 장르라든지 약간 한계를 넘어야 하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질 때 사실 두려워요. 두렵고 무섭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냥 들지도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도전을 해 나가는 배우로 저도 이제 관객분들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네, 이제 객석실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집을 이렇게 진행해 보면 거의 그 제가 지목을 하면 대부분 5번 이상 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질문은 오늘 파과를 처음 보신 분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네 번째 흰옷 입으신 반팔 흰옷 리바이스? 특정 제가 그 뒤에 마이크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다 연달아서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조각은 원칙주의자라고 조금 느꼈는데요. 근데 강 박사한테는 그 전에 있던 그
류를 오버랩해서 살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투는 어렸을 때 살려줬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감정으로 그 아기를 살려줬는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감정이 없이 아주 냉혹한 단순한 자기를 완벽하게 해내가는 사람으로서 살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 타살 미제로 굉장히 원한에 의한 살해인 것처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건 첫날 들어와서 너무 쉽게 죽였을 것 같고 근데 마치 원한이 있는 것처럼 죽이려고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열흘의 시간이 흘렀고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수면제로 아이도 같이 이렇게 해서 결국 같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사실 수면제를 먹이지 않는 그런 갈등의 순간들이 있어서 투가 그때 나도 왜 죽이지 않았어? 라고 방역일지를 봤을 때는 투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나도 죽일 수 있었었구나 하지만 살려줬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그 질문을 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가 신뢰와 때문에 돌아왔을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압도하는 어떤 가장 들릴 듯 말 듯한 정어 명령을 하나 다 던져주고 사라져서 당연히 날 쫓아올 수도 없고 그 아이는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목격자가 누구인지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감정적인 유대 없이 그냥 앞에서 내가 베풀었던 친절과 이런 모든 맥락들이 본인 비즈니스에 아주 철저했던 순간이라는 선을 정확히 긋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실수가 25년 정도 지나서 마지막 투를 안고 대화를 나눈 순간에 완전히 기억이 사실 복원되진 않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부분 조립이 되고 그때 내가 책임지지 못한 약속을 했구나라는 후회 물결이 오지만 그때 감정들은 정확히 조각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분 이어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좀 마지막에 이제 격투시 끝나고 나서부터 뭔가 감정이 되게 계속 몰려와서 약간 집을 보는 내내도 지금 아직도 조금 뭔가 강렬하면서 먹먹한 느낌이 있는데요. 좀 투를 볼 때 표정은 항상 막 분노에 차 있고 약간 불안한 그런 눈빛이어서 좀 잘 감정이 안 느껴졌는데 오히려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들에서 그림에서 뭔가 그 투의 감정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마지막에 그 가족이라고 하면서 올려져 있는 그 그림도 본인이 직접 그리는 장면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도 김성철 배우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투가 그린 그림들이 나올 때 조금 그 투가 이런 사람인가 이런 거에 느껴졌는데 그런 연출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그 그림을 또 누가 그린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림은 미술팀 팀원들한테 그림체를 다 받아봤어요. 미술팀원이 이제 서양화를 공부한 친구가 있고 디자인을 공부한 친구가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내가 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여러 종류의 톤을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 옛날에 집에서 자기 연필이나 이런 거로 몰래 그 알약을 빻아주는 조각의 뒷모습을 그냥 이렇게 그리다가 오면은 몰래 싹 덮고 자기 표현에 서툴었던 사실 학대를 받고 있었던 아이의 맥락처럼 했었고 원작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었고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결고리의 맥락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줬기 때문에 사실 오토바이 타고 헬멧 안에는 사실 이어폰이 있는 늘 그 음악을 듣는 뭐 이런 설정들이 있고 집에 가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있었고 너무 조각을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들어와서 그림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독백들을 이렇게 하나가는 맥락으로 설정들을 했었고요. 영화 안에서 근데 영화 전체 사실 거의 조각 시점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맥락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림이 많이 보여줬다면 생각보다 사실 그림 그리는 장면이 많지 않고 맥락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느꼈을까? 약간 오히려 그런 질문이 좀 들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원형에서 이제 막 싸울 때 네모에서 같이 서로 등을 찌르고 죽는 장면으로 자신이 꿈꾸는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서의 이 일종의 동반자살을 꿈꿨던 그림이 이제 마지막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크레딧에 그런 그림들을 다 결국 표현하고 그 미처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표현할까 말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조각 이야기로 가는 어떤 마지막 감정의 맥락이 혹시나 투 이야기로 너무 치환돼서 오히려 조각이 흐릿해질까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다 정리하면서는 이 모든 감정이 조각을 어떻게 바라봤냐로까지 넘어가고 그게 노래 가사까지 이어지면서는 토의 마음들, 토의 시점으로 바라본 조각의 삶이나 맥락들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조각이 다시 퍼즐이 완성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림의 메시지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임수정 배우님에 대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영화 질문 해주세요. 영화 질문. 5번째 여기 복도 쪽이요. 그 오른쪽을 보시죠. 네, 저는 일단 오늘 6번 영화를 봤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조금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본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투가 처음 등장한 씬에서 그 장기 밀매업자인 부사장을 죽이는 씬에서 칼로 찌른 부위와 투가 마지막에 조각 한 대 찔린 부위가 같은 건지 한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고 이제 새로운 구석구석 찾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관찰력이 계시네요. 그 현보람 씨가 연기한 그 부사장의 그 부위를 투랑 일치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투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투의 모토는 그거였어요. 천천히 고통스럽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너무 죽일 수 있는데 겨드랑이에 아주 신경이 모여있는 곳을 둔탁한 무기인 핀셋으로 찔러서 그걸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방식이 조각처럼 고통 없이 간단하게 목적이 정확하게 그냥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미친 듯이 그러니까 소를 죽일 때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계속 놀리다가 마지막에 등에 칼을 꽂은 창을 꽂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유명해져야만 어디선가 그 어둠의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을 조각의 조직이 자기를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아니라 그 조각을 찾는 방식의 하나로서 그 잔인함을 찾았고 영화 안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많이 보여줄 수는 없어서 초반에 그 장기밀매에 침대가 있고 여러 이제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메스로는 그 다른 부하들을 죽이고 핀셋으로 땅을 파는 그런 맥락을 취했던 것 같아요. 투가 찔린 거는 저는 이제 일종의 간 부위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요. 예수가 원래 십자가에 붙여서 찔리는 부분, 그러니까 간 쪽이죠. 그래서 간을 찔러서 다시 한번 긋는 그거 올리는 굉장히 잔인한 장면의 맥락들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각은 사력을 다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자기 손목을 하나 내주고
그리고 투를 고통 없이 담당해 주기 위한 선택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또 다음 좀 받겠습니다. 저쪽 이쪽 복도 진행자분 앞에 분,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를 좀 여러 번 봤는데요. 저는 원작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N차 관람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좀 이상한 포인트에 제가 꽂혀서 다시 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조각가과 2의 얘기가 빠져서 N차를 하다가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갑자기 조각의 방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무채색일 것만 같았던 방 안에 파란 이불에 빨간 색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는데 이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다시 봤는데 그 집 안에 파란 소파에 빨간 담요, 화장실에도 그 빨간 바구니 손잡이에 파란 다이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술적으로 놓으신 건지 원작에 그 부분이 나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원작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빨간색이 영화 안에서 사실 영화가 이제 킬러들이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킬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사실 피를 상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 뉴가 누워서 지킬 거 만들지 말자고 얘기했을 때도 사실 빨간색 약간 작은 얇은 담요가 있고 투가 신성방역 앞에서 만에 자살하는 남자라는 그림 앞에서 사실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연기를 시켰어요. 그때도 빨간색 이제 블랭킷이 있죠. 그 피를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맥락의 이미지로 배치를 시켰고 영화 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의 무의식에 그 종합적인 화면들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관객들이 처음 볼 때 사실 배우의 눈을 기점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볼 때 항상 뒷좌석에서 많이 봐요. 왜냐하면 감독이기도 하고 전체를 계속 종합하려고. 근데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극장이라는 독특한 체험 현장의 맥락이 있으니까 뒤에 배치하는 소품, 주변에 배치하는 어떤 것도 무작위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네, 모든 것의 의미를 스스로 설계하고 설득하고 맥락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고 우리는 계속 질문하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왜 그 색깔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근데 그런 맥락 속에 약간 그 붉은색 천이 둘을 파국적인 죽음의 결말들을 계속 암시하는 방식으로 놓여 있어요. 네, 또 다음 좀 받겠습니다. 저 뒤에 진행자분의 오른쪽 세 번째 같은데요. 그 작품에서 묘와 조각이 나쁜 사람 벌레를 죽이는 일이 신성하다고 말했는데 감독님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신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르죠. 시나리오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그 감독님 쓰신 거잖아요. 그 타이타닉의 유명한 그 질문과 대답이 있잖아요. 왜 디카프리오는 케이트 윈슬렛을 위에 올려놓고 케이트 윈슬렛은 왜 올라오라고 한마디를 끝까지 하지 않고 자기만 살아서 잘 가라고 하는지. 그때 우리 감독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 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 이렇게 써 있는데 시나리오는 사실 어떻게 써 있냐면은 원작의 한 구절이기도 하죠. 나는 정의 있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저렇게 번 돈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벌레만도 못한 처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색주의자였어요. 사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영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압축하면서는 이제
신동락이라는 이런 회사가 어떤 조직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조각은 이제 4, 50년을 어떻게 버티는지에 대한 맥락으로 압축되면서 지금은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이런 맥락이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반대해서 그것이 구시대적이고 폐기되고 업그레이드돼서 바뀌어야 된다는 손 실장의 세계관이랑 부딪히는 방식으로 대조를 더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맥락을 취하고 이제 손 실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면 일본 사람 돈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우리한테 얘기된다라는 이런 실용적인 세계관으로 공리주의의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전체적인 세계관에서의 그 충돌을 위해서 굉장히 신념과 원칙 그 진정성이 최고 선이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게 장페리 멜빌이 이렇게 만든 알란 드론과 함께 그때 만들어냈던 고독한 실존주의적 영웅의 어떤 모태거든요. 그런 맥락들을 특히 뉴의 소설은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만약에 대화를 더 많이 표현할 여지가 있었다면은 너무 그렇게 정의 강박적인 그런 신념에 파묻힌 사람으로 표현은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회상적인 삶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딱 두 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6번째 좀 카메라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손 한번 들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려가지고 질문을 미리 적어왔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화가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등장인물들 뒤에 명화 같은 게 많이 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걸려 있던 그림에 소파가 비슷한 것 같아서 계속 쳐다봤는데 투우가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그 그림이랑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집에 가서 그 그림을 엄청 찾아봤는데 만의 자살이라는 그림이 그려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른 그림들도 더 찾아봤어요. 비하인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더 찾아봤는데 조각방에 있던 그림은 폭풍 속의 네덜란드 배이고 하나는 이거는 편집돼가지고 영화상에는 안 나왔는데 클린트의 사랑이라는 포스터도 붙어 있는 걸 찾았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캐릭터들의 내면과 관계 있는 듯한 여지를 주는 그림들을 장치에 둠으로써 뭔가 숨겨진 뜻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그림 외에 다른 장치들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 작가가 그린 네덜란드 해영화풍의 그림 맞고요. 그 영화 속에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손 실장과의 세계관 충돌에 대한 얘기를 하죠. 파도가 높으니까 등대를 보내야 된다는 맥락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개의 배가 부딪히는 풍랑 속에 아주 자초할 위기에 처한 그런 폭풍 속의 배를 그린 장면이고요. 그게 조각 머리맡에 있어서 조각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고 그 만의 그림도 자살하는 남자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투가 사실 결과적으로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조각과 부딪히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조각이 여전히 자기가 쓸모있는 삶을 향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암시해주는 맥락으로 그런 그림이 있었고 클림트 그림은 그 첫날 이제 귀에 이렇게 해서 목소리만 듣고 25년 전에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하는 아주 얼굴을 보지 못하고 레전드구나 저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이제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 조금 볼록 거울에 조각이 지나갈 때 보면 저 뒤에 투우가 싹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찻길 밑에 따라가는 조각의 뒷모습은 투의 시점샷이고 그 옆에 이제 흐림체 지금 거의 포스터랑 비슷한 사랑이라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사실 영화를 만약에 그 장면이 실제 있었더라도 보면서 배우를 안 보고 그 장면을 보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제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모든 맥락들을 작은 그 모티브로 풀 수밖에 없어서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없는 장면에 어떤 요소들을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라. 근데 그걸 찾아서 발견해낸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목해 주실까요? 우리 임수정 배우가 뽑아주세요. 낙점을.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직도 너무 질문 손 드신 분이 많은데 네, 이렇게 양쪽하신 네 뒤에서 하나 둘셋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예, 찾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영화를 처음 관람하는 건데요. 질문해볼게요. 용기를 내시고. 너무 떨려가지고. 투가 마지막에 조각이랑 싸울 때 급소를 찌르지 않고 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신체에다가 상처를 낸 것 같은데 이게 그 투의 원칙인 천천히 고통스럽게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각이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조각에 대한 그런 약간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좀 살살 퍽 때렸는지.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퍽 때렸는지. 네. 그쵸. 전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복수극의 플롯을 취하고 있죠. 신입 총잡이가 이제 레전드 총잡이랑 한판 붙자고 계속 달려드는데 저 무모한 최고 레전드를 향한 욕망에 서사인 것처럼 겉의 플롯은 그렇게 취했고 자기가 동료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 정말 밥 한 끼 같이 나눌 수 있는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각을 살려준 직후에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게 자신을 죽이려던 그런 조각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허탈감이 극도의 분노로 자신을 뒤집어 놓았고 그렇게 차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죠. 어차피 그 사람 손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네,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해니를 납치하고 그 잔혹한 배신감에 의한 싸움인 것처럼 가서 읽으신 것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구나라는 노인학대의 맥락으로 사실 읽히는 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서사인데 그때 중간중간 나오는 투의 과거 시점이 투로 처음 바뀌어서 투가 기억해내고 조립하려는 과거의 맥락을 보면은 사실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투의 도박은 원형에서도 만약에 총에 맞아 죽었다면은 투는 진짜 자기 머리에 자기가 돌멩이를 막았을 정도로 하지만 믿었던 거죠. 막 그 정도는 다 통과낼 수 있는 거대한 전투력의 소유자고 본인이 그걸 느끼고 심장이 여전히 뛰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최고라고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죽지 않을 정도의 맥락이고 나중에 그것을 조금 있다가 보면은 사실 나를 봐달라고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사랑 같은 어떤 노골적인 그런 단어의 맥락이 아니라 너무 소박하게 내가 잘 컸다고 그냥 우리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인간관계로 또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 모든 시간 끄는 이유가 어쨌든 해니를 살리기 위한 강 선생네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어쨌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처럼 조각을 향해 칼을 날리지만 조각은 그거를 피해내고 막아내고 자신을 이겨서 살아남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이제 맥락의 액션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쪽 네모의 액션은 그 원형에서는 스펙타클의 그냥 장르적 물리적 액션을 거기서 다 보여주고 네모로 와서는 서로 누군지 알아보는 이제 드라마의 액션을 가져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민은 좀 있었어요. 너무나 노인을 정말 끝까지 학대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불편함이나 제 걱정은 회복이 안 될까봐. 뭐 투에 어떤 사연이 있었든 어떤 동기였든 아무리 그 열망이 대단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을 조각에 받아줄 수 있을까? 혹은 관객에 받아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극악스러운 나쁜 놈이면서도 관객들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감정의 면을 주는 그 설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질문 다 받고 싶지만 정말 시간이 아쉬운데요. 그리고 두 분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빨리 그리고 저희가 바로 사인 포스터 전달드릴 수 있게끔 추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두 분 지목을 할 텐데요. 손을 크게 힘차게 들으시면은 전달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F16번 있으신가요? 아,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3번, 아, 손 드신 거죠? 네, 저기 H3번. 네. 네. 도영을 만났던 조각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16. 아, 조각이 그때 조각의 나이 16이 아니었는데 아시는 분이 없구나.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구나. 네. 38세예요. 그러니까 I 11번? I 11번. 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지목해 주시면 이제 오늘의 5명이 완성이 됩니다. 네, C18번이요. 다르지. 다르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예, 그래도. C18번. 네, C18번이요. 네, 여기 예. 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네, 마지막 다 수령자가 다 되시겠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많이들 엔차 관람을 하셔가지고 네, G2번이요. G 있으신가요? 2번. 네, G2 저쪽에 계시네요. 아, 네. 네. 이렇게 사인 정말 따뜻하시네요. 사인 포스터의 주인공 다 결정됐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그 강효선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또 집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파인 촌뜨기들 함께 작업하셨잖아요. 그 강효선 감독님이 게스트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파인의 그 공개일을 무려 3번이나 AI처럼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그 작품 소개 포함해서 그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제 곧 공개될 차기 작품이 강윤성 감독님과 함께 이제 시리즈 드라마 작품이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곧 올 여름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네,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저는 그 영화 이 파가를 보고 제가 이 자리에 같이 감독님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지는 그때는 상상을 못했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2번 봤거든요. 이 영화가 참 이제 감독님 있으셔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N차 관람은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런 영화도 사실 드물었는데요. 보고 두 번째 봤을 때 정말 더 좋았고요. 보고 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는데 그냥 거의 바로 다시 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 파가의 매력이구나 정말 계속해서 살펴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보게 되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고 이런 멋진 여성 서사를 영화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독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대화 나눠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연차 안에도 한 번만 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는 아마 제 욕심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더 많은 감정들을 영화라는 작은 그릇에 아주 겹겹이 쌓아놓고 여러 번 볼 때 그 의미들이 조금 더 많이 양파국수처럼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해봤었고 그걸 발견해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 재미가 있다면은 또 그런 보기 드문 독특한 하나의 새로운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제 새로운 또 관객분들이 또 극장에서 계속 파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진도 찍나요? 아니면 빨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 어떠세요? 관객분들하고 사진 찍 잠깐만 그럼 기다려 주시면 네, 좌석 유지해 주시면은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